오늘 제가 또 경기도 하남 가서 네. 재난기본소득 현장 탐방 경기도하고 하는 거. 와, 그냥 너무너무 시장에서 들끓어요. 매출의 대부분이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거야. 아,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용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 경기도가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했잖아요. 얼마 네. 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경기도민이 1,360만. 네.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10만 원씩 줬으니까 1인당. 1조 1조가 좀 3,600억 정도. 네. 근데 우리 5천만이잖아요. 네. 5천만 원대 10만 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대 10만 원씩 주면은 5조? 5조죠. 네. 5조 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5조 곱하기 12달. 그럼 얼마야? 60조? 60조로 해서 60 몇 조 되겠네. 네. 이 재래시장,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박 난다면은 나는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온 국민에게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면은 이게 자영업자분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알바를 또 고용을 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또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또 월급을 받아서 또 소비를 하시고 좀 이렇게 경제가 좀 선순환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올 초에 그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한 139조를 풀겠다. 네. 그랬어요. 139조 상반기 안에. 139조 상반기 안에 푼다고 했는데 근데 그 재난지원금 온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또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39조는 어디 가는 거야? 보통 기업 지원해 주는 거야. 기업에 그렇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드리고 국민들이 월마다 10만 원씩 나눠드려가지고 좀 쓰게 해드린다면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 역시 음. 국민 기본소득제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폭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PD 제안에 전폭 동의합니다. 네. 아니 연 60조가 없나? 그 경기가 살고 밑바닥 우리 서민들이 웃음이 활짝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60조가 아깝나? 아이 저기 그 MB 정부 때 그 강에다가 쓸데없이 22조, 23조 쏟아부은 거 생각해봐요. 그리고는 그건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근데 안 되잖아. 이 60조를 쏟아부어. 이거 회수가 안 돼?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중소자영업자, 그럼요.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또 수입이 생기고 또 딴 데 가서 밖에 또 구매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또 그 소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그 뭐 언제는 어느 정도 꺾이겠죠. 네. 근데 코로나19가 꺾이면은 이제 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요 수년간 바이러스라든가 새로운 질병 때문에 네. 경제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또 온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네. 경제가 그때마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거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어떤 안전 보장 대책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라거나 그렇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가 잘 돌지 않고 그러면은 그럼요.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네.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이 과정을 보면서 또 새삼 느꼈던 것이 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네. 또 우리나라가 또 온라인으로 그 온라인망이 굉장히 좀 잘 갖춰진 나라여서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네. 들면서 네. 진짜 이 국가의 이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좀 정책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황칠 이노큐. 갑자기? 네,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 중에도 좀 사는 게 힘들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동네 그 상점이나 이런 데서 본황칠 이노큐를 구매를 하신다. 네. 그러면 얼마나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동네 상점보다 골목 상권보다 가장 싼 데는 김용민닷컴. 네. 상권을 살리자는 거야, 죽이자는 거야. 아니 그 재난지원금은 네. 골목 상권에서 쓰시고 그렇지. 혹시 혹시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 자정 여력이 있으시면 그렇죠. 김용민닷컴에서 네. 또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 네. 본황칠 이노큐 구매 후기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아빠께서 수면 부족에 늘 시달리셔서 오랫동안 용민님 방송을 들으며 세뇌당한 이노큐를 구매해봤습니다. 반신반의로 구매했는데 아빠가 너무 만족해 하셔서
다 드시고 또 주문했어요. 아하.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마셔본 건 아니지만 잠잘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 다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방송하다가도 졸립니다. 졸립니다. 진짜. 네. 아, 저는 졸린 정도가 아니라 잔 적도 있었어요. 이 시간은 아니고, 이 네네. 시간은 아니고, 저게 막, 언제였더라? 정치부심이었나? 음. 와, 그냥, 이거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네. 진짜. 예. 그래서 그냥 툭 쳐가지고 그때 깨어날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밤 방송하실 때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졸립니다. 예. 자, 우리 또, 정상근 동지 또 다른 구매 후기. 네. 예. 이 저희 어머니 연세가 68입니다. 이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김용민닷컴 시청하면서 자연스레 이 보낭칠 이노큐가 생각나서 효과가 없을까봐 한 박스만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바로 효과를 보셨다고 세상에. 하네요. 네. 예. 매일 한 개씩 먹는 걸로 아는데 저희 어머니 경우는 한 개 드시고 바로 효과를 보셨다. 아이고, 세상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한 네. 개만 먹어도.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물건 구입해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아, 이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네. 예. 히히히 히스토리 때도 주무셨습니까? 아, 그때도 잤다고 그래요? 네. 예. 이 정도면 그때는 네. 피곤해서 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정도면 그냥 상습인데. 아니, 그때 잤나 보다, 그때. 예. 네. 자, 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이 수면제가 안 통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자, 금단현상, 우울증 있으신 분들 보낭칠 이노큐 한번 몸을 맡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네.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5월 한 달 동안 다정한 특가 이벤트로 이미 최저가였는데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가는 8만 원이고 네네.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인데 자, 김용민닷컴은 49,400원. 오이고 10,000원 이상 세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반값입니다. 네네. 반값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황칠 이노큐 많은 사랑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 아들에게 사줘야겠습니다.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그럴 때는 네. 그래요. 참 그럴 시기죠. 예. 네네. 애들이 잠을 안 자면 정말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이런 식으로 재운 적도 있죠. 차에 그 시트에 묶어가지고 네네. 한 바퀴 돌고. 맞습니다. 한 바퀴 네. 돌고. 그래서 저녁에 잘 자는 편인데 낮잠은 안 자려고 해가지고 네. 그래요. 차로 이제 빙빙 돈 적도 있습니다. 네. 애가 울고 보채고 그러면 또 뽀로로가 있습니다. 네. 뽀로로가 아주 효자예요. 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뽀로로를 즐기던 아이가 네. 반년이 지났는데 뽀로로 야 내가 내 애냐? 내 애냐? 그런 거나 보게. 네, 이러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양극수적인 모습을 네. 보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사람 마음이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 그래요. 자, 뽀로로 봤던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이번엔 우리 정상근 동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는 요새 이제 가장 그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윤미향 당선인 건 그래요. 지금 막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겪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다. 네, 시작이라고 보고 온갖 의혹들이 이제 매일매일 쏟아질 테고 이제 곧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라고 했으니까 곧 이제 검찰의 시간이 도래를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벌써. 네,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포가 쭉 이뤄질 거고요. 또 아주 길고 이제 지난한 시간 보내겠죠. 동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파리에 사는 사람. 이스트 파리스, 예? 이스트 파리스. 동파리에 사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공모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 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킴이 노릇하면서 뭐 끝까지 서초동에 남아가지고 촛불을 태웠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을 부르고 있어요. 윤미향 죽이라고. 네, 대체 이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윤미향을 두둔해야 된다. 뭐 그게 잘못이 있더라도 두둔해야 된다. 이런 아니, 얘기가 뭐 그런 아니에요.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검찰의 시간이 도래하게 만든 그들. 검찰의 시간이 도래하면은 반성할까? 반성은커녕 야 죽여 이참에 죽여. 아마 그럴 이렇게 수도 나올 있을 것이 겁니다. 분명합니다. 네. 그래요. 난 참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이건 나 참. 그래 그렇게 또 검찰을 막 욕하다가도 네. 검찰이 자기 편일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연락에 또 부채질을 하고 말이죠. IT 엄청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그 자들 난 얼굴을 공지영 말고는 내가 그 정말 실물로서 얼굴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에서.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다 무슨 이상한 뭐 만화 캐릭터 뭐 외국 배우 캐릭터 갖다 붙이고 예, 그래요. 하여간. 예. 그래서 전 트위터를 안 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네. 나도 뭐 트위터에 그 링크만 해놓지. 그렇지. 뭐 요즘 다 보질 않아요. 트위터는 링크만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검찰의 시간이 도래를 했는데 뭐 또 아주 뭐 길고 지난한 시간이 지나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건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그 이용수 할머님 말씀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또 매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의연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이 말했듯이 좀 일 처리에 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고는 좀 그렇게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지금 이 건이 이 윤미향의 일생과 그 운동을 모두 탈탈 털어야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가진 이 30년 동안의 그 일들이 모두 부정당해야 할 만한 이 거대한 한 팩의 사기극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판단이 아직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윤미향 죽이기 서사로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 네. 이제 검찰의 시간이 도래하면 이게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뭐 직접 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뭐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민단체들을 많이 취재를 해보고 또 뭐 취재도 해본 입장에서 이 시민단체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작은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원금이 가장 많이 붙는 뭐 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한 해 모금액이 한 8억 9억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시민단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단체가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뭐 회계적으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뭐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뭔가 준비를 착착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얘기를 하면. 일단 이 논란에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논란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 윤미향의 30년 동안의 그 겪었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부정할 수 있을 만한 건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들을 횡령을 했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그와 관련해서 좀 명확한 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현 단계에서는 그냥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언론들,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보도는 좀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쪽은 처음부터 그 여러 가지 그 처음부터 의혹을 제기를 할 때 전면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판판이 다 엎어졌잖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안성 쉼터와 관련된 이 부동산 거래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윤미향 당선자가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는 봐요. 이런 건 이제 부동산 매입 과정. 그렇죠. 서울에서는 10억 갖고 뭐 힐링센터 뭐 하여튼 예. 세울 만한 뭐 부동산이 없다. 뭐 그래서 네. 이제 안성으로 온 거고. 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 때는 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네. 이렇게 팔았고 또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뒀다. 월 120만 원씩 주고 그랬다는 건데. 근데 보기에 따라서 또 이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전 내막을 모르니까 네. 그 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서울에서 그 당시에 10억 갖고 부동산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뭐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면 되는 그런 힐링 센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힐링 센터라고 표시했듯이 자연 경관 또 아무래도 좋아야 하는 면이 있고요. 그 심리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업 목적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자연 경관을 벗하면서 이웃하면서 그렇게 또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10억에 찾기란 쉽지 않다는 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 내려왔는데 왜 비싸게 샀는가? 이거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헐값에 팔았느냐? 알다시피 서울 같지 않습니다. 안성. 안성도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이지만은 일단 거기는 농촌 시골. 그렇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말하자면은 비도시권이에요. 거기서는 내놨을 때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영구히 그건 팔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동산 매입 과정이라든지 이걸 또 팔았을 당시의 상황. 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그렇게 적들이 많은 단체에서는요, 내부인을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평화나무도 이거 혹시 저쪽에 세작이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명목과 이런저런 위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날마다 고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벙커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꼭 끌어안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정상근 동지가 오시면은 뜨겁게 환영을 해드리겠지만은 거기 안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다 보니 그렇게 아버지를 갖다 쓴 것은 아닌가. 저는 이해하자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다라고 저 생각을 역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으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라든가 윤미향 당선자가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또 네, 하나는 네. 그 매각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7억 5천만 원에서 이게 손해를 보고 이게 팔 수가 있냐. 근데 갑자기 판 게 아니고 2016년부터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렸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상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서울에서 그걸 못 샀다 하더라도 왜 안성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자도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해명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좀 미진하고 문제가 좀 있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조중동이 보도한 식으로 착복에 횡령에 단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지난 30년의 운동이 통째로 부정당할 만한 일인가? 통째로 부정됐을 때 누가 웃을 것인가?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서 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것도 익명으로. 네. 임명도 있었고 그리고 당선자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관계자이자 현재 이제 미래한국당 당선자인 이제 조태용의 그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좀 옮겨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또 미래한국당 당선자인 줄 몰랐어요. 네, 당선자예요. 네, 다들 그냥 박근혜 정부 외교부 때 맞아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제 곧 윤미향 대표가 그거를 숨기고 할머니들에게 숨기고 마치 어느 정도 이 10억 엔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혼자 구상이 있었던지
하여튼 그런 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에서 자기가 그 10억엔 그러니까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무려 30년 전부터 자기 가산을 다 그쪽에 밀어 넣으면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건데 그 초창기 보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그냥 이 단순한 뭐 시민단체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의 좀 어떤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서 좀 나오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윤미향 대표와 이용수 할머님의 그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벌리는 그런 논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이제 9일자 사설에 이렇게 썼는데 그 윤미향 당선인이 그 이용수 할머님이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자기가 윤미향 대표의 말을 해석해 보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을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인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윤미향 대표에 대한 뭐 개인적 공격이 좀 수위가 좀 지나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그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으로 활동을 한 단체니까 이 후원금이 굉장히 뭐 중요하죠. 많은 사람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거니까 이걸 어디다 썼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윤미향 대표의 좀 개인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나치게 좀 관심이 그 타겟이 딱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11일자 이 보도가 있는데 이게 그 윤미향 대표 관련 의혹들이 쭉 한 면에 나오면서 이 사진 기사로 뭐가 나왔냐면 그 윤미향 대표가 그 인권상을 받은 고 김복동 할머니를 대신해서 수상했다. 뭐 이런 그 과거의 사진을 끌어와가지고 마치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이 본인의 좀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지면을 배치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해명된 사안이긴 하지만 이 딸 유학 자금과 관련된 소송도 맞아요. 그때 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그 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윤미향 이사장의 관련 의혹을 취재를 하고 윤미향 이사장이 실제로 후원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딸의 호화 유학을 보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서사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방식은 딸이 호화 유학을 갔다. 윤미향 당선인이 횡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꾸 라는 방식은, 이미지, 연상작용 효과만 일으키는 보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그 뭐 할머니들과의 모임 행사에 일본 과자가 있었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윤미향 그 당선인의 휴대폰에 일제 부품이 들어갔다. 어때요? 재밌겠네. 너무 기사 한번 그렇죠. 써보면 어떨까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것들,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를 하기를 이 조선일보 기자가 자꾸 이제 자기 딸 친구들한테 접촉을 해서 그 딸이 이제 뭘 타고 다니냐, 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를 캐물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조선일보가 이 횡령 의혹을 발견해서 이 논리적으로 서사를 깨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네. 최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 그냥 뭐 이렇게 횡령을 했고 글로 갔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되면은 그 윤미향 이사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딱 내버리고 그냥 그 뒤에 얘기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가 비판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좀 더 클리어하게 해명할 부분도 있고 또 뭐 정의기억연대도 사과를 했지만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조중동식의 보도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상 단정을 하고 들어가고 마치 착복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도하고 있어요. 오도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참에 다 텁시다. 네. 다 깔끔하게 평화나무도 털고 뭐 다 털고 조선일보 통일펀드 털자. 이거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비슷한 회로로 돌아가요. 조중동에 있단
그냥 이런 여러 팩트의 편린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네. 이 굴레가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에 진보 언론이 제대로 된 맞대응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사설로 그 윤미향 당선자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편들어 주지도 않고 뭐 이제 조중동의 이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존재감 있는 화력을 또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편들어 주기 힘들다면은 좋다. 윤미향 털듯이 너희들도 한번 털어보자. 조선일보 통일펀드 어디다 썼는지 한번 수히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 그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통일펀드 조성했는데 그 돈 어디다 썼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렇게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명수 총리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고 이 똑같은 패턴, 똑같은 어떤 회로 이것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들의 프레임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 좀 맞대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자신도 저기 동아일보 있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로 또 무슨 의도로 이러고 있는지 뻔히 알만한 양반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예. 만약에 예. 나중에 예. 정말로 그 조중동이 보도한 식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저는 아직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뭐 개인 횡령, 착복, 회계 부정, 조직적인 회계 부정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뭐 여기서 관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나중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런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람을 지금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조중동이 보도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윤미향 당선자 쪽에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아니 근데 이제 네. 뭐 이 양반들이 뭐 감추고 있어서 안 밝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 이 밝혔을 때 공익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도 한번 저기 평화나무 한 1년 해보니까 감추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뭐 비리 뭐 이런 뭐 남몰래 뭐 좀 저지른 부조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춰서 지켜야 될 그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깔아. 다 까면 해결될까? 또 그걸 가지고 더 미세하게 이거저거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언론의 부당한 공세는 좀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그래 수사기관, 사법기관 가서 한번 CCBB를 가려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언론이 지금 이 사안 갖고 왜 안 까는데 뭐 숨기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맞서줘야 됩니다. 적어도 윤미향을 끌어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은. 뭐 이 사안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만 한 말을 뭐하러 해?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심각한 어떤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때 털렸겠지. 네. 박근혜 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예.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회계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냥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 세워서 한번 그렇지. 싹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은 검찰의 시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 버린 수사에 거죠.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 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뭐 자기들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정당 아니겠어요? 의혹 제기만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지금 하던 식으로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찔끔찔끔 흘려. 그렇게 열심히 또 보도를 해. 한 사람은 완전히 아주 난자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난자를 당하고 이런 로직이 또 발동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가? 또 여권의 힘 있는 대권 주자는 우리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딴 소리나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해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그런 수위에서 보도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검찰은 뭐 그냥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공수처 생기고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권한이 직접적으로 이제 침해받게 되는데 사력을 다해서 싸울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대충 뭐 가벼이 넘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 출입 기자들과 이런 일방적인 어떤 저는 이제 그 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우리 그 언론 기자들의 그 취재 행태라든가 이런 게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이상하다고 어떤 부분이 이상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해명을 했음에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좀 더 클리어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언론들이 하는 보도를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해명하라.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분 사지로 몰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뭐 드러난 게 있어요? 그 양반의 비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어디 지어낸 얘기, 검찰이 흘려준 허위 정보들 그런 것들이었고 그에 대해서 반성한 놈들이 있었습니까? 한 놈이라도 없어. 예. 그렇게 또 귀중한 분을 또 놓치고 보내고 후회하고 지몸미하면서 그래놓고 또 다음 또 로직이 생기면 또 속절없이 거기 휘말리고 그 이낙연 사실상 다음 대권에서 가장 유력한 전 총리께서는 대충 자기한테 몸에 흠집이 안 날 그런 발언과 행동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선두에 나서서 상황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니 조국 때 뭐 하셨어? 난 그분. 아니 당시 내각의 총리였고요. 내각의 구성원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검찰에 의해 언론에 의해 난자당할 때 뭐 하셨나? 난 궁금하더라고요. 예. 심각하게 보시지만 마시고 이 상황을 좀 주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재탕 삼탕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윤미향 공세로 가장 크게 이득 볼 사람이 바로 일본이라고 아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지 않아요. 왜 투명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프레임에 잘 휘말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일본이 가장 좋아할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저는 충분히 뭐 윤미향 당선자라든가 정의기억 연대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참에 이제 여러 가지 반성할 포인트가 있죠. 그럼요. 나도 아버지가 아무리 외국 사람들 보안 지킬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더라도 굳이 아버지였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런 일부 언론의 비판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조중동이 하는 그런 식의 보도는 너무나도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직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뭐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했다. 전 나중에 사과드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건건이 하여간 저쪽에서 프레임을 걸면은 속절없이 휘말리는 이런 구도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180석 받았잖아요. 이제 조중동 탄핵 당했잖아요. 근데 왜 저자들에게 휘둘리는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자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이런 그 일본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동조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는 취지에
일본이 이 웃는 그런 결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뭐 이른바 자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태를 풀어갈 만한 역량이 없는가?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형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아직 윤미향은 무죄야. 아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용민 이사장과 저와 정상근 기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흠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미경 작대를 막 들이대면서 지금 김용민 선수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정상근 선수가 해왔던 모든 활동, 제가 해왔던 모든 활동을 막 전면 부정하는 식으로 이건 아니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비판할 부분, 비판받을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했던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언론 비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받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활동을 부정당할 만큼 그 윤미향 당선자가 문제가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요. 좀 지켜보시자고요. 네. 뭐 상황을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 우리가 무슨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분은 지금 이 부채질, 이런 이슈 제기는 어디서 많이 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양정숙 그 당선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양정숙 당선인하고 윤미향 당선인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은 진짜 뭐 너무 KBS 보도라든가 언론 보도에서 근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윤미향 당선인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도 봅니다. 자격도 봐요. 자격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1980년 5월에 군이 수고 많았다. 얼마나 자제하느라고 고생 많았니. 일단 개소리를 사설론으로는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시비 거는 거는 굉장히 디스카운트하고 봅니다. 5.18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과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취한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는 의도성이 명백한 거죠. 예.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조선일보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제기되기 전까지 수요 집회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건 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수요 집회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요 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이 수요 집회를 언급한 이 기사까지 쓴 거가 한 8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4-5건 정도가 어린이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소년조선일보. 네. 네, 소년조선일보. 어린이 조선일보에서. 소년조선일보가 정론지네. 네. 어? 어린이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네? 봐야겠는데? 네. 그 어떤 그 초등학생 학생이 5.18에 대한 역사에 뭐 잊지 말자 이런 이제 기고를 올리기도 하고. 네. 네. 소년 조선일보가 혼났네. 그걸 예. 빼면은 조선일보는 사실 이 수요 집회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자, 네. 그래요. 뭐 지금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3, 4개월 후에 한번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정리된 의견은 이걸로 네. 빼놓겠습니다. 네네. 조국도 3, 4개월 지나니까 대략 감이 잡혔잖아요. 검찰의 개오바로. 이게 결국 정리가 되잖아요, 판이. 그러니까 섣부르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예. 충분히 그 상황을 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설쳐대는 사람들 본인의 정치 의식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3, 4개월 지난 다음 봅시다. 예. 그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문제겠죠. 그때는 당신들 선견지명 있다고 얘기해 줄게. 당신들 말이 맞다면. 예. 틀렸다면 같이 사과하면 돼. 예? 아니 저 친구들이 틀렸다면은 아니 예. 그러면 또 뭐 예, 그래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정신 승리하겠죠. 예? 예. 자 마칩시다. 예,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예.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